서울의 흔한 풍경. 글 박성민. 요즘 미세먼지가 가시는 날이면 동네를 산책한다. 외출을 할 때 미세먼지 지수를 체크하는 게 일상이 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난 맑은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 밖에 나갔다. 이때만 하더라도 여기가 그렇게 붐비진 않았는데, 여기는 서울의 홍대 앞에 연남동의 연남 연트럴파크라고 불리우는 산책로인데요. 그 메인 첫 번째 그 섹션이 아니라 좀 더 이제 뒤쪽 부분입니다. 뭐 지금도 이 뒤쪽 부분에는 뭐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몰리진 않지만 예전보다는 좀 더 붐비긴 하죠. 봄이 찾아오면서 집 앞에 숲길도 사람들이 가득 찼다. 숲길 양옆의 상점도 더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문득 4학년 때 공원 설계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지도 교수님은 상업이 있어야 공원에 사람도 찾아온다며 내 설계 내용에 상업을 넣을 것을 강요했다. 지금이라면 경의선 숲길을 보여주며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당시에는 그럴 깜냥이 되지 않았는지 용기가 없었는지 적당히 넘어갔던 것 같다. 도시를 디자인할 때 상업이 함께 있어야 공원들에 사람이 찾아온다 와 같은 참도 거짓도 아닌 말로 고민할 일이 아니다. 장소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제는 공간을 위한 공간을 고민하기에 앞서 도시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믿는다. 걸을 수 없는 마땅한 길이 없는 동네에는 산책할 수 있는 좋은 길이 필요한 거고, 그럴 땐 녹지를 보면 더 좋은 거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카페나 음식점이 있으면 더 좋을 뿐이다.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무언가가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관계하며 도시의 프로그램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 같다. 단순하게 여기는 상업, 여기는 공원, 물 써듯이 정확하게 조닝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게 도시 공간인 것 같다. 다시 주변을 좀 둘러봤다. 오늘도 어김없이 한 주택은 1층을 털어내고 있다. 아마 카페가 입점하기 위한 공사 중인 것 같았다. 공원이 조성된 이후 근 2년 사이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주변에는 허가방에서 적당하게 설계한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내가 느끼기에 이런 건물들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싼 재료를 사용한다.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해서 담장을 친다.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수법으로 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예를 들어 아치로 한 군데 포인트를 준다거나 고전적인 건축 어휘를 사용하여 볼드한 기둥이나 인면 패턴을 넣는다거나 계단실을 원형으로 한다던가 등등. 그런데 이상하다. 요즘 들어 서울에서 흔히 보이는 이런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 자체로 좋아 보인다. 저런. 물론 나에게 지금 설계를 해보라고 하면 더 나은 디자인을 위해 노력할 테지만 은연중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 같다. 왜 저렇게 했을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더 좋은 풍경이 만들어질 텐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다. 그런데 문득 이게 그냥 한국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감합니다. 인정하고 보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이것들이 다 없어지고 삐까뻔쩍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정말 좋은 것일까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볼 만한 것이겠죠.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로 현재 풍경을 이해한 곳에서 오는 일종의 기대감일 수도 있겠다. 혹은 사람들의 요구에 발맞춰 느리게 변하는 랜드스케이프적 플랜의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일지도 모르겠다. 학교에서 마스터 플랜이라고 칭하며 압구정 전체를 밀고 새로 재개발했던 프로젝트를 돌아보니 씁쓸하다. 군대. 예비군 기본교육 기본훈련 17년도 5월 19일 어쩌고저쩌고. 국방부, 정확히는 동단위 예비군 연대에서 발송한 자동 웹 발신 문자다. 나는 예비군 5년차다. 7년차부터 훈련은 하지 않으니 이제 이렇게 군복 갖춰 입고 훈련받는 것도 몇 번 남지 않았다. 가뜩이나 잠 안 오는 밤이었는데 오랜만에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창 내무반에서 잠들기 전에 했던 그 모습처럼. 요렇게죠? 요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군대는 정말 익숙한 대상이다. 청소년 때의 대부분의 남자에게는 긴장과 두려움의 존재다. 그러나 복무할 때에는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강도 높은 경험을 많이 한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고통이든 배움이든 여자에게도 군대는 익숙한 대상이다. 직접 복무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입대한 친구라던가 애인, 아들을 위해 편지와 면회 등의 방법으로 위로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씨발 비켜 씨발 비켜. 그토록 두려웠던 조교도 눈에 안 뵀는지 어깨로 이렇게 팍 밀치고 밖으로 나간 동료 훈련병의 모습이 기억난다. 지금은 가물가물해요. 이때는 기억이 났나 봐요.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21세기 한국에서 왜 저런 곳에 사람을 집어넣을까? 피부에 와닿진 않지만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그로 인해 군대라는 요소는 한국성 속에 깊이 파고든 지 60년이 넘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들, 좋든 나쁘든 그것이 한국성이다. (2010년 4월 13일) 태어나서 처음 하는 까까머리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두피를 스쳤다. 찌든 사회 속에서 경쟁만 하고 살던 청년들이 난생 처음 보는 대형 운동장에서 부모님, 애인의 얼굴이 인식이 안 될 정도로 먼 곳에 섰었다. 내 입대 소식이었다. 쓸데없는 한자를 써놨지? 잘못 쓴 것 같은데. 뒤늦게 받아본 인터넷 편지에서 안 울 것 같았던 엄마가 그렇게도 울면서 집에 돌아갔다고 하니 나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진은 나와 관계없는 인터넷상의 한 부모가 아들 수료식에 찍은 사진인데 나도 미쳤는지 모니터 앞에서 어느새 눈물 흘리고 있다. 그때 함성 소리가 고스란히 들린다. 근데 또 감정을 이입을 해보면 그냥 넘어가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때의 입장을 다시 되새겨보면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때 함성 소리가 고스란히 들린다. 부모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그때는 의심했었다. 시켜서 큰 목소리로 외치긴 하지만 진심이 얼마나 담겼을지를.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외침과 그 눈물 속에 우리의 진심 어린 정서가 가득했던 것 같다. 어머니라는 한 단어에 문신을 한 사나운 남자들도 눈물을 쏟아냈던 곳이 군대다. 영어로 mother와는 전혀 다른 우리의 어머니. 그래, 우리만의 정서라는 것은 곳곳에서 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영국의 한 기숙사에서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한국을 응원할 무렵에 일본 친구들에게 일본 응원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데이비드 베컴이 더 좋아서 영국 응원할 거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국가 간의 자국에 대한 애정의 차이를 느꼈던 적이 있다. 내심 궁금해진다. 뭘까? 2002년 월드컵 때 내가 느꼈던 거,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 느꼈던 거, 2016년 촛불 집회에서 느꼈던 거, 매번 해외에 있다가 인천국제공항 카페트를 밟으면서 느끼는 거. 한국인의 비율. 태극기를 그리며 얻는 교훈? 국민학교 1학년 때, 나는 4학년 때부터 초등학생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그려봤다. 당시에 태극기에서 비례를 찾기 위해 무진 애를 썼던 기억이 있다. 지금에 와서야 말이 비례지, 당시에는 비례나 기하에 대한 개념이 전무했던 터라 위 그림에 숨겨져 있는 숫자, 도형의 관계를 전부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내 교과서에는 저런 숫자와 각도조차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해진 기준을 찾기 위해 스케치북 위에 교과서에 그려져 있는 태극기에 가로 세로 테두리를 비례에 맞게 그려놓고 원과 네 궤를 지우개로 계속 수정을 해가며 정확한 거리와 각도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 과정에서 지친 나머지 수채화처럼 파란색과 빨간색을 묽게 칠해서 숙제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다. 그 관계가 틀어지면 태극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 아이덴티티로서의 비율. 비율은 디자인의 기본이지만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다. 나는 이를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한다.
좋다 나쁘다를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주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바라봐야만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사람의 얼굴과 몸에 대한 비율, 휴대전화의 화면 비율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직관적으로 인상에 많은 영향을 준다. 소위 균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부른다. 개인적으로 황금 비율은 아름다움의 기준이라기보다는 편안함의 기준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오랜 기간 인류가 사용해온 그 비율이 신용카드나 모니터, 휴대전화, 종이 등 매일 접하는 물건에 익숙하게 녹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오래도록 전 지구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익숙함 또는 편안함의 영역이 아닐까. 한국 혹은 동양인에게 익숙한 비율은 없을까? 황금비가 모든 예술 분야의 비율을 통합할 수 있는 비율은 아니다. 그것도 하나의 디자인이고 감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편안한 비율은 없을까? 조금 시야를 넓혀 동양에 익숙한 비율은 없는 걸까? 문득 궁금해졌다. 이것은 2003년에 도쿄 ADC상 그랑프리를 받은 무인양품의 포스터다. 개인적으로 이 포스터에서 동양적인 감각의 비례미를 느꼈다. 정확하게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치 종이를 펼친 듯한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여백이 주는 느낌은 분명히 동양과 한국적인 정서와 코드가 맞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일본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만 비슷한 예로 동양권 문화의 병풍이 떠올랐다. 동양적인 감각의 비율을 지닌 디자인은 여백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도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적인 비율에 대한 고민. 한국적인 비율은 뭘까? 이 비율은 과연 황금 비율과 같이 수치적으로 정의가 될 수 있을까? 황금 비율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종이와 공간에 잠재해 있다. 그리고 예술의 영역에서 창조적인 역량이 발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규준? 규준이 뭐지? 오탄가? 된 비율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익숙함을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 몸에 딱 맞는 감각의 비율은 없는 것인지. 서양에서 이식된 규준을 넘어서는 오타가 아닌가 보네. 스탠다드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정서를 담아내는 감각의 비율이 필요하지 않은지. 때로는 비율이 곧 하나의 문화와 예술을 대변하기도 한다. 동양적 비율과 미학의 연구가 생경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보편적인 비율을 탈피하는 데 있어 좋은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반년을 회고하며 우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 반년이 훌쩍 지났다. 그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왔다고 생각한다. 지방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서울의 곳곳을 방문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경계를 넓혀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왜 한국적인 것에 주목을 하는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와 같은 본질적인 물음에 날카로운 대답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분명한 것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사명감의 반론은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사명감과 비슷한데?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맞다. 오히려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조금 가볍게. 이게 더 클 수 있겠지. 그 경계를 탐구하다 보면 근원에 다가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스스로와 주변을 둘러본다. 프로젝트를 계기로 일본 디자이너의 작업과 그들의 시대적 방향성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재팬 크리에이티브들은 전통 공예와 현대적 감성의 조화를 통해 전통 문화가 가야 할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는 일본으로 떠난다. 내가 누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답하기 위해 10년 뒤에 2017년 여름을 돌아보며 지금의 나와 충인이에게 스스로 고마워했으면 좋겠다. 2017년 여름, 2027년이면 10년이니까 그때 한번 성민이 형과 만남을 가져야겠네요. 블리자드를 통해 본 한국. 글 이충익. 글을 쓰는 시점으로부터 바로 어제인 7월
30일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버전 론칭 행사가 부산 광안리에서 열렸다. 나는 저녁 늦게 현장 사진을 뉴스로 접했는데 왠지 모를 반가움이 밀려오면서 소름이 돋았다. 왼쪽 사진이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현장이고요. 오른쪽 사진이 2000년대 스타 리그 현장입니다. 같은 장소고요. 스타크래프트는 1997년에 미국 블리자드 회사에서 개발되어서 이듬해 한국에서 출시된 컴퓨터 게임이다. 이후 한국에서는 프로게이머와 프로리그가 생겨나는 등 스타크래프트를 대표하는 국가가 되었다. 국가 인지도 차원에서도 이것은 피부로 와닿을 만큼 큰 영향력이 있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해외에 사는 일반인은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였는데 재미있게도 배틀넷,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를 온라인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서버가 있거든요. 그 배틀넷 서버에서만큼은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을 인지도가 높은 것을 넘어 한국인이라고 하면 경외심을 표할 정도였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캐릭터나 맵에 대한 분석과 전략이 점점 구체화되었고, 나아가 육드론이라던가 3 해처리라던가 그런 전략이 TV 중계를 통해 공식화되다시피 했으니 해외에 비해 한국인 평균 실력은 차원이 달랐다. GG라는 말의 정확한 근원지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다. 스타크래프트를 통해 확산된 것은 확실하다. 굿게임의 준말로 좋은 승부였다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말은 흔히 패배자가 먼저 선언을 해서 게임을 종료하는 말이다. 지금도 여전히 쓰이는 이 말은 많은 한국 청년들이 일상에서도 즐겨 쓰는 언어가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일반화된 모습이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특징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2016년에 출시되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는 한국 국적의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캐릭터의 한국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GG가 선택되었다. 블리자드사의 또 다른 게임인 오버워치를 통해 이들이 한국인보다 한국의 특징을 더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오버워치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저마다의 국적과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한국 캐릭터로는 디바라는 불리는 송하나가 있다. 해외 게임에서 한국인 캐릭터가 등장하면 흔히 전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 예가 태권도를 사용하는 철권의 화랑이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블리자드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한국에 집중했다. 송하나는 부산 태생의 프로게이머 출신이며 육군에서 스카웃을 당해가지고 BJ 활동을 하는 아이돌이다. 일리가 있는 설정인 게 외국인에게 서울 다음으로 잘 알려진 곳이 부산이고 게이머들 사이에서 한국은 프로게이머의 나라인데다가 북한과 대립하는 휴전 국가라서 징병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한류 등으로 미디어 컨텐츠가 활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 짬뽕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일본인 캐릭터가 칼을 쓰고 활을 쏘는데 그에 반해 한국은 내세울 만한 전통이 없어서 게이머라는 애매한 설정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본은 길거리를 다녀도 일본도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반면 서울을 아무리 다녀도 전통 검이나 활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보기 힘들다. 그만큼 일반인의 생활 속에서 자리 잡은 문화가 아닌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인에게 보다 익숙한 것이 곧 그 나라의 현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블리자드가 다시 한번 맛보게 해준다. 맵 한편에 송하나가 소주병, 실제로는 소다 음료라고 돼 있긴 하지만 소주병을 들고 있는 포스터가 있고 한국 연예인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꿀잼, GG라는 대사를 치면서 전투 장면을 녹화하고 V를 하면서 셀카를 찍는 등 한국인은 한국성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만한 사소한 것들을 잘 부각시켰다. 우리는 볼품없다고 바꾸려고 안다는 것도 아예 특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만의 특징으로 삼을 게 생각보다 많을 수 있지 않을까.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흔해 빠진 초록색 옥상 혹은 산자락에 빼곡히 자리 잡은 아파트 같은 것도 말이다.